네, 예수님. 오늘 강론을 좀 길게 해도 괜찮겠죠? 네. 한결적 2012년도에 출판이 된 희한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그 당시 90세가 된 우리나라 민중신학의 대표적인 목사님, 문동환 목사님이 펴내신 90세 때 펴내신 책인데 책 제목은 바벨탑과 떠돌이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기회가 되시면 그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유대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그리고 이슬람교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의 공동 신앙의 선조가 바로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민중신학에 천착하셨던 문노관 목사님은 미국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 그 역사의 주체가 되는, 그리고 성서에 가장 관심 받고 있는 민중이 누구일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다시 연구한 결과 그분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경의 신앙이 떠돌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셨다고 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와 정처 없이 그리고 비루한 인생들로 보였던 히브리 백성들,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떠돌이의 원형, 그리고 중앙 집권적이고 권력지향적인 바벨탑과 떠돌이의 투쟁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의 아주 뚜렷한 줄거리로 관통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펴신 것이 그 바벨탑과 떠돌이라는 책 내용의 요지입니다.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다. 이 떠돌이 아무것도 안전 장비도 없이 그냥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난 이 떠돌이의 결단이 결국 우리 신앙의 정수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은 권력을 탐하고, 그래서 하느님께 대항할 바벨탑을 쌓는데 너무 익숙한 나머지 떠돌이라고 하는 주님의 권고와 또 그 가르침을 헌시자처럼 팽개치고 자기 집착의 아성, 권력의 아성, 자본이라고 하는 돈의 상아탑, 바벨탑을 끊임없이 구축해왔고, 또 하느님께서는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그 바벨탑을 무화시키는 그런 하느님으로서 우리와 늘 소통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그 떠돌이 신앙,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떠돌이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아에서 가장 가난한 별 볼 일 없는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을 보았지만 거기서도 정주하지 않고 계속 움직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사실은 정주하는 곳, 어디 한 곳에 머무르고 거기서 튼튼한 성벽과 바벨탑을 쌓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추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약한 곳에 진무대처럼 보이는 보잘것없는 이곳에서 우리 신앙을 다시
되찾고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가 묵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남을 심판하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요. 이 복음 말씀이 흔히 많이들 오해되는 대목으로 해석이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심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오류나 잘못, 불평등, 부정의한 것조차도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한다면 판단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판사들, 그리고 변호사들, 검사들은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을 위대한 채 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되겠죠. 이런 뜻, 그러니까 심판하지 말라는 뜻은 그 사람의 행위 일체도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를 심판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사람의 처신, 태도, 방식, 그것이 범죄인지, 그것이 오류인지, 그것이 불평등한 처사인지, 폭력인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하지 않으면 우리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오류고 무엇이 잘못이며 무엇이 범죄고 무엇이 우리의 소중한 가치, 자유, 평등, 참여, 이런 가치들, 그리고 정의를 훼손하고 있는지를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맑은 눈으로 그것을 식별하고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여타의 범죄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부정의 상황을 그것마저도 판단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오류에 우리가 처하게 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힘이 세요. 이 힘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짓밟고 억누르고 그리고 폭력을 자행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린 판단하지 말아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보통 이 대목은 강자들이 가만히 있으라고, 예수 때가 많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는 뜯어서 보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와 반대되는 말은 뭘까? 그것은 공동체주의예요. 공산주의, 공동체주의, 모든 것들을 집단이 결정하려고 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공동체주의인데, 자유주의는 공동체주의하고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당연히 또 민주주의도 마찬가지겠죠. 민주와 반대되는 것은 독재잖아요. 일당 독재 또는 왕정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것과 왕정제와 민주주의는 서로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의 역사는요, 이게 정말 피비린내 나는 투쟁의 산물인 거죠. 그 투쟁의 산물의 가장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1789년 프랑스에서 세 가지 기치,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이 요구를 목숨을 걸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것들을 역사 안에 최초로 쟁취한 겁니다. 자유는 저절로 어떤 왕이 선물들이 준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자유를 쟁취해낸 거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는 지금 자유, 평등, 참여라고 하는 이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를 다 누리고 있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제는 이 가치가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자유가 제한이 됐거나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거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들이 제한되고 훼손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고민 지점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가 있는데 이 자유가 종종 방종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개인의 방종 또는 국가의 방종 또는 공복이라고 하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관들 군인들도 방종할 수 있겠죠. 조직적으로. 그러면 자유와 방종의 기준선 어디까지가 자유고 어디서부터가 방종인지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부터 방종이에요? 이런 겁니다. 자유와 방종의 첫 번째 기준선은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는데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 피해가 되는 순간 이건 자유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분명히 피해가 되는데도 아무도 당신 이렇게 하면 부당한 것이야. 나 피해를 보는 것이고 내가 당신의 자유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게 된다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이 자유가 됩니까? 방종이 됩니까? 자유가 됩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자유의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내가 방종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하겠죠? 따라서 자유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방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발하고 항의할 때 자유를 지키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유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국가가 자유를 남용하고 있을 때 또는 한 개인이 자유를 남용하고 있을 때 나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항하고 항의하는 이것이 없다면 자유는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우리는 종종 국가폭력, 국가의 방종을 자주 목격하게 되고 우리 실제로 피해를 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왜 항의를 하고 왜 나서야 되는지 자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유는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방종 또는 피해, 폭력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면 우리는 스스로 역사 안에서 쟁취된 자유권, 평등권 그리고 일체 기본적인 기본 권리를 박탈당하고 다시 노예 생활로 우리는 되돌아가기를 염원하는 처신일 뿐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게 그냥 선언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그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법치 국가로서의 가장 기본이고 기준선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법 질서를 얼마큼 잘 준수하느냐. 법률은 정의의 실현인 거죠. 정의의 실현인데 우리는 국가가 헌법에 기반한 정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공권력이 헌법에서 근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특권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우리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민주주의의 골격은 다수가 결정하는 거죠.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주의의 골격입니다. 자, 그러면 대선 후보가 있고 총선 후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보통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선택하잖아요. 한 표라도 많은 사람이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거의 방식이 다수결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만 비례대표제 방식도 있고 또 결선투표제 방식도 있고 선거를 진행하는 4가지 또는 5가지 정도의 그 선거제도가 있다고 해요. 우리는 선거를 단일하게만 하잖아요. 다수의 후보를 놓고 다수의 후보 중에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선되는 단순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7년도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3명의 후보가 나왔는데 김영삼과 김대중 후보 득표수보다
사실 노태우 후보의 득표수가 더 1인식으로 다 본다면 다수였지만 사실은 우리 민중들이나 우리 민주화를 염원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수의 의견이 소수의 지배를 관철한 선거 참패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정치학자들 그리고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공통된 주제는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선거법.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는 다수의 지지를 받은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서 이 2명을 놓고 다시 한번 결선 투표를 하는 결선 제도야말로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의견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여기까지 다 알아듣는데 2번 투표하기를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이 누구죠? 정치인들이 사실은 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자기가 직업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다수의 지배라고 하는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하는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이 현대 우리 민주주의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짜 안보예요. 가짜 안보. 안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외국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할 수 있는 전쟁과 관련된 안보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 안보도 있어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어야 국가가 돌아가는데 에너지가 부족하면 에너지 위기가 오는 것이죠. 이 위기 상황으로 본다면 전쟁하고 뭐 진배 없이 다를 바 없는 그 정도의 위기가 도래할 수 있으니 에너지도 안보의 영역이 들어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식량도 안보의 영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보 문제라면 우린 다 전문가들에게 맡겨놓잖아요. 이 위기가 민주주의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안보이긴 한데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전문가가 더 잘 알겠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안보 문제를 알겠어요. 고급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도 전문가 집단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입 다물게 된다. 따라서 안보 문제는요, 그 어떤 영역보다도 투명해야 되고 또 일반 국민들이 안보 문제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영역인데 우리나라는 반대가 되었어요. 안보 문제에 관해서는 알 필요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고 또 알려고 해서도 안 되는 영역이 되어버렸죠. 그러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기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고 하는 이 안보 영역이 가짜 안보가 판을 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다반사가 된 것이죠. 북한과 우리나라가 지금 대치 상태에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대치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자, 이제 국방비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나라 1년 대한민국 국방비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북한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잘 몰라. 그런 거 뭐 궁금하지도 않고 잘 알려주지도 않고. 자, 그러면 매년 국정조사 때 북한군의 전력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을 비교하잖아요. 한국전쟁 이후 휴전 52년 휴전이 되고 지금까지 올해가 또 한국전쟁 발발 65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지만 2015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전력이 북한군 전력보다 높겠습니까? 아니면 모자라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국방백서에는 육군, 해군, 공군 이 전력 비교를 했을 때 한 번도 90% 이상 상회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정도의 차가 그래프가 늘 차이가 났지만 육군도 82%가 제일 높았고 해군도 80%, 공군도 80% 순위에 전력이 낮다는 거예요. 1대1로 붙으면 우리 진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 의아하죠? 근데 수치상
국방안보 관련된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수치를 내놓고 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군 1년 국방비 예산이 1조야. 우리나라는 37조예요. 37대 1 국방비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도 우리 국방 전력은 82%를 넘어선 적이 없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력이 높으면 국방 예산을 깎아요. 그렇게 과도하게 국방 예산을 책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북한에 비해서 전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방비 예산을 깎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깎는 거예요. 이게 국방 안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방부가 전쟁 위기로부터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 상황이 이 예산안을 유지하고 보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의 철밥통 그래서 매년 국방 예산을 짜게 될 때 근거가 되는 것이 전력이에요. 전력. 그러면 육군, 해군, 공군이 로비를 한답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전력이 훨씬 미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발 국방위원들이 참고해달라고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해군은 존재하지 않는 위협, 이어도 얘기를 하면서 해군 강전기지를 하겠다고 한 거죠. 이거 명백한 사기죠. 해군기지 건설은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세금 납세를 의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군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 그리고 이 정부는 세금을 강탈하는 강도짓을 버젓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정부의 범죄에 가까운 정책 결정과 이런 처신을 우리는 여전히 판단하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이런 처신들이 쌓여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유와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가하게 될까요? 아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정말 피를 흘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의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고 이 평등한 것을 인정하라고 특권을 가졌던 왕과 특권 계층과 끊임없이 투쟁해온 일련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투쟁의 역사는 지칠 줄 모르고 역사의 저 미래를 향해서 이 투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평등 기본권에 대해서 특권적인 수혜를 일부 사람들이 누리고 있다면 다수의 지배를 붕괴시키는 거잖아요. 다수의 지배를 붕괴시키는 소수의 지배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건 심각한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인 거예요. 소수의 특권자들을 방치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특권들이 마치 옛날부터 있어왔던 불가침의 특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수호해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협들이고 가장 큰 범죄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제주강정 해국기지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또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 문제의 가장 심각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 믿음에도 위기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 그리고 참된 자유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잠시 성경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